두 번째 주제 발표로 차가운 평화, 우크라 전쟁 이후 미중 기술 패권에 대해 발표해 주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뭘 눌러야 바뀌는 거죠? 알아서 바뀌는 건가? 페이지가? 네, 저 키스키 최계영입니다. 방금 발표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겹치는 내용도 있는데 약간 좀 결이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제목은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차가운 평화라고 제목을 잡은 거고요. 목차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뭐 이렇게 10개지나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패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이거 어디에 가담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을 얼마나 버냐, 뭐 국익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 사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게 한꺼번에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와 군사 안보가 같이 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 쪽은 되게 요즘에 이중 용도 기술, 듀얼 유즈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공위성 같은 것들도 뭐 빅테크에서도 무슨 추천 알고리즘에도 쓰지만 이걸 국방부에서 쓰면은 수많은 그 정보에서 단서를 잡아서 핵탐지 잠수함이 어디 있는가도 알 수 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사안보를 하는데 여기 기술규범 가치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아까 디지털 공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거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통제도 가능하고 조작도 가능하고 정보 전쟁,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공간을 둘러싼 어떤 경쟁 같은 것도 다 심해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묶여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화웨이나 이런 데가 중국, 아프리카 같은 데 진출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때 중국이 만약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 나이지리아에다 만약 깐다. 그러면은 화웨이 폰에 많이 팔리겠죠. 거기에서 뭐 위챗 같은 걸 쓰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알리페이 쓰면은 디지털 유화라도 많이 쓰게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저게 되겠죠. 근데 화웨이 폰에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스마트폰에다가는 중국의 베이다이 위성 항법 시스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어디다가 인공위성 쏘는 걸 중국이 거기다 기지를 세우기도 용이하겠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정부가 거기 사람들의 여론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통제 기술까지 다 갖추게 되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뭔가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도 알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만약 중국이 장악한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화웨이나 뭐 이런 중국 기업이 장악한다.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데이터도 조금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배경은 뭐냐? 왜 이제 와서 미국이 이렇게 난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경제의 부상 때문인데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부상을 막으려면은 중국 경제가 부상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보는 것 또는 뭐 누구나 경제학자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핵심은 글로벌 밸류 체인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궤도국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건 세계화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아무리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자기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다가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든다. 그럼 생산 기지를 저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다 했다. 그럼 생산 기술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결국은 쌓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결국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기술의 스필 오버가 흐르게 되는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강력한 내수 시장들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줄 저임 노동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가지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혜택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가졌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첨단 산업 쪽에서도 완전히 이게 다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글로벌 밸류 체인이 글로벌 공급망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물론 중국 자체의 혁신 노력도 중요하겠고 중국의 기술 이전 추진 정책
뭐 거기 투자하면은 기술 이전을 해라, 뭐 라이센스 비용도 싸게 해라, 뭐 등등 자기 시장을 무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사이버 절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인민해방군에서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의 이쪽 그 노력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기술 패권 경쟁에 이제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 뭐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상품 교역은 열심히 했어요, 나라들이. 근데 생산 클러스터, 첨단 생산 클러스터는 되게 G7 국가에 집중돼 있었죠. 그건 말하자면은 그때의 세계화라는 거는 프로축구 구단으로 하면 선수 트레이드 같은 겁니다. 근데 지식과 기술이 이전된다는 거는 히딩크가 와가지고 코치 연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만 전력 올라가고.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주변부, 특히 중국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뭐 이 자료 같은 건 나중에 다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그 패권 경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저는 여기서 컴퓨팅 스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부터 그 바로 위가 뭐죠? 네트워크. 그 바로 위는 클라우드. 그 위는 OS. 그 위는 서비스 플랫폼. 이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큰 의미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은 뭔가 딱 기도가 막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쫓아가는 국가가 판세를 뒤집거나 오히려 추월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기술 패권의 어떤 영향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거에 따르면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라는 거는 언젠가는 좁혀지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노동이나 가처분을 아무리 투집해봐야 그 한계 생산에 대한 기여 같은 거는 체감하게 되니까요. 근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수학 체증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봇이 인공지능 학습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뭐 뭔가 작업하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근데 네트워크로 100만 대의 로봇에 그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대의 로봇이 그 기능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쫓아오는 나라에서 이걸 쫓아오는 것을 막으면, 즉 미국이 중국을 막으면 계속 중국과의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제가 뭐 군사안보 쪽의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화 무기에 점점 의존을 하게 되고요. 이번 우크라 전쟁 보면 드론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거기다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 전쟁, 프로파간다, 뭐 소셜 미디어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버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죽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전략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참모장으로 알고 있는데, 게라시모프 참모장. 얼마 전에 그 전선에 투입됐다가 뭐 간신히 부상을 당할 뻔하고 어쩌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 전쟁이라는 건 정보 공간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모든 것이 좌우된다. 사실은 정보 공간에서 우위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데, 그 여론전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방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론이 그 돈 왜 써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냐, 이게 만약 정치적인 어떤 대체적인 여론이라면 그렇게 못 도와주거든요. 그만큼 정보 전쟁에서의 우위, 정보 공간의 우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군사 쪽에서 4차 산업혁명의 우위라는 거는 단순히 무슨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자동화 무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걸 다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뭐 여기 군사안보는 사이버 파워 랭킹 보면은 중국이 지금 2등입니다. 미국이 1등이고 등등의 그런 것은 이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체제와 가치 경쟁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같은 그런 얘기인데, 앞서서 발표하신 분도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그 통제나 이런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 가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기술 패권의 경쟁과 같은 맥락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했다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을 미국이 전부 제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 경쟁의 맥락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띄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한미 공동 성명 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보면은 읽어보시면
뭐 가치 협력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EU랑 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그게 멋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기술 패권 경쟁 수단은 뭐가 되겠냐?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를 키우는 것, 딱 그 두 가지죠. 근데 상대방을 제약한다는 것은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라는 겁니다. 그 미세공정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 같은 거를 미국이 중국에다 수출 규제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모든 국가가 지금 상호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 비대칭적인 의존 관계입니다. 핵심 초크 포인트 급소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무기를 지금 쓰는 것이고요. 근데 혼자 쓰면은 힘이 약하죠. 그런 급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동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 ASML이니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랑 같이 진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강화 전략은 우리가 요새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뭐 반도체와 과학법 육성법, 뭐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미국을 키우겠다. 세 번째는 이해 가치와 관계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기술 동맹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미국과 EU 간의 무슨 협의체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 수단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첨단 분야의 기술 분야의 그 어떤 생산 클러스터,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이 집중되게 되죠. 산업 정책은 미국으로 다 집중하고 뭐 치포 동맹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럼 지식과 기술의 축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협력국가 이거 독과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즉 경쟁 블록, 잠재적 경쟁 블록, 뭐 중국, 러시아 같은 데가 되겠죠. 거기에는 지식과 지식의 유입이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독과점하는 나라만 수학 체증하고 창제적 파괴하고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기술 패권의 승패를 결정하는 어떤 전반적인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이게 뭐 비대칭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뭐 내용은 좀 넘어가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이 맨날 뉴스에서 보시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뭐 관세 전쟁한 거는 기술 패권 경쟁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그건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거고 진짜는 뭐 화웨이를 제재한다는 게 이런 건데 골자는 여기 투자 제한, 수출 통제 이 두 가지입니다. 관세라는 거는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교육은 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수출 통제라는 거는 이건 못 판다. 그 대상이라는 건 전부 다 이머징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고요. 투자 제한 이것도 이 법을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실리콘밸리에 중국 자본 엄청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어떤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스타트업을 산다. 옛날엔 그런 짓을 많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글렀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까지 제가 적었는데 그 다음날 이 자료를 하고 나가지고 새로 또 나왔죠. 내셔널 세큐리티 스트래티지라는 보고서가 이제 10월 중순인가 나왔는데 뭐 거기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수단.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나는 키우고 동맹을 강화한다 하는 내용이 다시 재강조되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는가 표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The road to the international order on the emerging technology인가 뭐 그래요. 첨단 산업 쪽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가겠다. 아예 그 못을 박았고 경쟁자는 누구냐? 중국이다. 그 미국의 보고서는 보면은 무슨 뭐 언어를 정제하는 게 없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 오픈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인지 모르지만 살벌합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뭐 글을 쓰거나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편집하는 데서 이건 좀 세니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거든요. 이거 중국이 볼지도 몰라요. 뭐 이러는데 미국은 뭐 중국 보라고 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도 우리 생각이 이러니까 잘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벌합니다. 그 내용 보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원래 산업정책, 보조금 주고 이런 건 미국 체제랑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던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라는 걸 해야 된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다 투자하고 아니면 동맹국가들만 딱 하고 나머지는 중국이랑 뭐 놀지 마라. 아주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모델, 성장 모델 자체를 지금 바이든이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대응 할 수가 없죠. 비대칭적인 관계니까. 미국이 기술 규제하는데 중국이 기술 규제할 건 없어요. 뭐 히토류 갖고 한다? 당분간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뭐 3D 업종이고 이래 갖고 안 하는 건데 얼마든지 정기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강화한다. 내수를 통해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게 그게 지금 14차 경제기획 계획이라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 전쟁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냐 하나하나를 보면은 반도체 쪽은 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데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요한 이유가 100이라면은 미래에 중요한 이유는 1000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래의 모든 신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이끄는 기업들은 전부 빅테크들입니다. 근데 그 빅테크가 필요로 하는 첨단 칩이라는 거는 다 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 같은 것들이 뜨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자율주행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메타버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 메타버스 하는데 첨단 PC 왜 필요한가? 우리가 메타버스의 이상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은 한 5천 명만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게임 하는 것도 버벅거릴걸요 아마? 근데 이걸 10만 명, 20만 명이 소셜 게임을 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칩 좋은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도 이게 더 필요한 거고요. 군사에도 메타버스가 필요합니다. 저 미군이 요즘 머리에다 뭐 헤드셋 쓰고 막 훈련을 하는 거 영상을 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 하는 거고 그러니까 AR 기술까지 들어가서 거기 무슨 파키스탄에서 뭐 작전을 한다. 파키스탄어로 뭐 간판 써 있잖아요. 헤드셋에 번역돼서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의 경쟁자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두가 뭐 그런 거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얘기가 옆으로 셌습니다만은 반도체가 그래서 미래에 더더욱 중요한데 그 관문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미국이 갖고 있죠. 설계 기업도 미국이 막강하고 장비 기업도 미국이 막강합니다. 딱 하나 없는 게 ASML 그거 미세 공장 그것만 없는데 네덜란드는 미국이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생산 기준은 다 한국과 타이완에 있습니다. 중국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뭐 28나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 그걸 하려고 그래도 미세 공장은 공장 자체에 반입이 안 돼요, 장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첨단 미세 공정 시장, 중국 빠진. 그다음에 범용적인 거, 뭐 자동차, 뭐 가전에 들어가는 거, 이건 중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뉠 가능성이 많고 중국이 자강해서 언젠가 뭐 10나노, 6나노 하더라도 서구 세계는 더 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느 그 갭이라는 건 더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도 여기 순위 보시면 미국, 중국 이런 수로 내는데 중국이 왜 2등이냐? 빅데이터도 많고 여기는 뭐 규제도 없으니까 안면인식 기술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빨리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도체에서 막히게 되면은 미래 인공지능 발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대로 한다. 그 실시간 주행 데이터라는 건 천문학적인 거고요. 학습 모델을 한번 만들어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돌리는데 뭐 어느 정도는 굴러가겠죠. 그러나 늘 한두 세대 뒤져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밀리는 게 인공지능에서도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든 신산업 서비스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고요. 또 이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 고급 인공지능 그 전공자들은 중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을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활동국 60%가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무서운 거는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고 사람을 많이 키워도 최고급 인재는 다 미국 간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중국은 이제 앞으로 좀 미국이 중국에 남아 있겠지만 기타 등등 나머지 국가들의 최고급 인재들이 계속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고급 인재의 어떤 인구수랄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뒤집어지기 어렵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도 화웨이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게 오래 가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5G를 깔렸어요. 그래서 화웨이 폰을 씁니다. 근데 화웨이 폰에 들어가는 칩이 갈수록 첨단 칩이 필요할 건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도 점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로 변해갑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가 잘하죠? 미국이 잘하죠. 6G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성까지 들어가죠. 위성 누가 잘합니까? 미국이 잘하죠.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분께서 이제 그 디지털 공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스플린터넷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스플린터넷은 20세기 말부터 스플린터넷이었어요. 미국 기업이 중국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거긴 만리방화벽이 있고. 다만 틱톡은 미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의 스플린터넷이었는데 이제 그 꼴도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그 명분이 축적되고 있어요. 틱톡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가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뉴스를 얻는 채널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하느냐? 알고리즘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누가 갖고 있죠? 중국 정부한테 다 내놨어요. 중국의 빅테크들의 모든 알고리즘은 다 중국 정부한테 까발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중국이 무식하게 북한처럼 뭐 소령동지 만세 이런 선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 먹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중국의 불리한 내용이 포스트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나라에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나 정치 지도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안 올리기, 그게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틱톡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안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디언스에 뒤져보면 폭로 기사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의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의 여론이나 이런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데이터 함부 같은 거 생각하면 뭐 어떤 미국 기업이 알리바바 걸 쓰겠습니까? 이미 안 쓰고 있고 중국 기업은 조금 미국 걸 씁니다. 그 뭐 오라클이나 IBM 거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옮기고 있어요. 그 막대한 전환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요즘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게 화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웨이 지금 스마트폰 이거 뭐고 다 망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먹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클라우드 빅데이터도 그렇게 갈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자세한 얘기는 저도 너무 어려워갖고요. 상대방의 암호는 풀 수 있고 나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팅을 지금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뭐 미국, 중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누군가 어떤 나라에서 개발하더라도 개발했다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 얘기를 안 하듯이 불안한 거죠. 근데 아마 미국이 곧 먼저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왜 서비스가 기술 패권에 왜 들어가냐? 그 뭐 컨슈머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이 반도체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쫙쫙이 갈리는 이게 다 서로가 서비스가 잘 안 되면 빅데이터도 잘 안 되니까 인공지능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들은 이걸 수직 결합해서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아니 빅테크가 무슨 네트워크도 하냐? 아까 네트워크도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업체랑 다 협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텐센트도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다 이렇게 분절이 돼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도 뭐 예를 들면은 지놈 데이터 같은 거 제 한 사람의 지놈 데이터가 2억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전 국민 지놈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클라우드와 그 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어떤 이 전체 그 기술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에 이러한 그 헬스케어나 의료 같은 거 하는 발전하는데도 이게 핵심적이라는 얘기하고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기술 규범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적어도 민주주의 비슷하게 하는 나라 또는 최소한으로 봐도 미국 서구 세계의 중국 그 서비스가 침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고 다만 뭐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1대1로의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실크로드인데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G 네트워크는 하웨이가 다 깔았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니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국 같은 것도 중국에서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 스태프들 다 중국으로 가서 연수시키고 교육시키고 중국 기업들이 그 동네 경찰들한테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거 기술 연수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기술 권위주의를 수출하지 마라, 뭐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미국도 카운터파트로 파트너십 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라고 PGII라는 걸 최근에 이니셔티브를 내봤는데 미국 혼자는 돈이 좀 딸리니까 G7이랑 같이 갑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규범이라는 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규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얘들이 너무 독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규범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리방학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중국의 빅테크가 미국의 빅테크만큼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걱정하는 게 사회 신용 제도라는 거죠. 나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추적이 돼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홍수 가는데 구호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사회 신용 평가 점수는 한 5점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 이상한 사이트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봤다. 그럼 5점 감점. 뭐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술 규범에 관한 것이고, 근데 중국이 기술 규범의 무서운 점은 어떤 정보를 차단한다, 통제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회적 공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 50센트 당이라고 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포스팅을 올리면 50센트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떤 중화주의, 중국몽, 중국 국수주의, 뭐 공산당 만세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어떤 다른 세계관을 형성한다 할까? 다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다고 할까? 그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아베 신조 총리가 사망했을 때 뭐 그거를 그렇게 우리도 뭐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안타까운 일인데 중국 같은 데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면 클릭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야 자기 돈을 벌거든요. 막 자극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국수주의가 점점 더 팽창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체제 경쟁이라든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게 어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미국의 전략은 이제 봉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 뭐 어떻게 자가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남은 막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강경론적인 접근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그 앞선 말씀드린 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그 협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특징은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잖아요. 줄 서서 우리 편에 와라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합니다. 협력 영역도 다양하고 참여하는 국가도 다양하고 그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커미트먼트의 수준도 다양한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서 쫙 뿌립니다. 알아서 골라서 취사 선택하세요. 뭐라도 잡겠죠? 그럼 그 나라는 미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구속력이 강할수록 강경론적인 거고 약할수록 이제 온건론적인 거고 그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데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뭐 한 수천 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런 정책 제안 같은 것도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나왔던 뭐 취포 동맹 같은 거는 그건 온건론적인 거죠. 그건 무슨 조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TTC,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 유럽이랑 맺은 건데 이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유럽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동아시아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안보 책임은 미국에 전가하고 중국과는 계속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원했던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다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뒤가 불안하면은 그런 걸 못하고 중국도 뭔가 대만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뒤가 불안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까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둘이 밀착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안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은 결국 미국 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TC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거 얼마나 작동하겠나 싶었는데 갈수록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5월 달인가에 나왔던 그 미래 인터넷 선언이라는 것도 그 뭐 개방적인 인터넷을 하고 뭐 사회 신용제도 이런 거 반대한다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거 하자는 게 그게 사실은 중국 러시아 겨냥한 건데 그거를 만든 게 사실은 TTC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 그룹들 보면은 가치, 안보, 경제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일본과도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미기술협력 이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 공동 성명의 내용이 TTC의 어떤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우리는 뭐가 다르죠? 아까 그 실무그룹처럼 해갖고 실제로 뭐 돌아가는 건 아직 미약하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의 전략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스스로 자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은 내수를 강화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 나오는
신형 인프라라는 거 여기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지금 뭐 지방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산업정책 보조금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뭐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약점이 많죠. 근본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중국이 아무리 기술 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최첨단 분야에서 아직 뒤집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더 쫓아가려면 서구와의 계속 관계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그 G2로 중국이 떠오르는 거를 마치 그 주식 차트를 보면은 어떤 예를 들면 카카오 주식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거 보면 야 이거 언젠가는 시가총액 1위가 되겠다. 뭐 그렇게 예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 기업의 펀더먼털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의 펀더먼털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아직도 서구와의 연계가 중요한 단계에서 그게 끊어진다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원래 그 R&D 규모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추격국의 R&D라는 거는 자기가 새로운 걸 혁신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그 인력을 키우는 그리고 응용을 하는 차원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허소 같은 것도 맨날 나오면 중국이 뭐 미국을 앞섰다, 뭐 중국이랑 비슷하다. 거의 다 중국 내 특허예요. 특허를 받아야 보조금 받고 이러니까 웬만한 거 그냥 다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 이렇게 질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기술 교육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봉착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허연 파란색 같은 게 토탈 팩터 프로덕트 총 요소 생산성, 즉 혁신을 통한 성장 기여분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확 줄었어요. 전에는 기술을 굉장히 습득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는 건데 그게 성장에 기여하는 게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뭔가 문제에 봉착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착될 건지는 뭐 10년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느 게 커졌습니까? 중간에 그 짙은 하늘색. 이게 자본 투입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후진국 성장이에요. 노동과 자본을 드립다 투진해서 성장하는 거.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10년째 정체입니다. 몇 년 후부터는 이게 줄어들 거예요. 그럼 자본으로 엄청 투자를 하는데 이게 성과가 없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죠? 지금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뿌린 만큼 expected rate of return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중국의 추월론 같은 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더 위기다라는 말 많이 해요. 시간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타이완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성되고 어떻게 되는데 뭐 긴 얘기는 안 하고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미중 기술 패권이나 뭐 이런 것들의 책이 한 달에 한 서너 권씩 신간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미국에 붙어라. 두 번째는 중국에 붙어라는 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붙으라고 무슨 협력체라든가 뭐 제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중간자, 균형자, 중견국 간 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TTC 얘기했죠. 일본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중견국 기술 선진국들은 이미 다 미국에 붙었어요. 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중견국 간 연대를 합니까? 그리고 중국과 연대 균형자론이라는 건 달리 풀이하면 미국 진영에 가담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들은 어떤 기술 카르텔, 기술 독과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가 어떤 반도체 기술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업을 살려 그런다. 어느 기업한테 그 기업이 팔리겠습니까? MIT에서 양자 컴퓨팅 무슨 뭐 국제 공동 연구를 한다. 다른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는데 딱 튀어오는 두 나라밖에 없다. 일본, 프랑스, 한국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한테 차례가 오겠습니까? 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기 전의 세계라는 건 여기 1번 G7 중심의 배타적 생산 클러스터, 즉 첨단 기술은 이쪽에 독과점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것이 세계화가 되고 하면 2번으로 갑니다. 글로벌 바치 사슬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중국 내지는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세상이죠. 즉 어떤 공공재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다시 클럽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TTC, 뭐 미국, 일본, 뭐 코리아 파트너십, 뭐 한국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기술의 공유라든가 기술의 스필오버, 뭐 공통의 표준, 뭐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통합 이런 것들이 그 클럽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군사안보동맹이 한미 간에 있는데 이거를 막 확대해서 무슨 뭐 대만과 뭐 한다 뭐 이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군사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강력한 거는 좀 우리가 유보적인 데 가는데 경제, 기술 관련한 것들은 뭐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걱정이죠. 왜냐? 중국은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치포동맹 하는데 우리 걱정을 많이 했죠. 중국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습니까? 반도체를 제일 절실히 필요하는 게 중국인데. 그래서 한국에 대만에 보복을 한다? 그럼 어디 가서 살 건데요? 뭐 저럴 수는 있겠죠. 아모레 퍼시픽에 보복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긴 벌써 한한용도 하고 많이 때렸잖아요.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이 장기적인 이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는 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거를 너무 언론이 걱정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거가 이제 우리의 앞뒤 뭐라는 건 뻔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뭐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협력의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까 그 네트워크의 그 어떤 뭐 이것도 굉장히 비용이 들고 어렵겠지만 뭐 어려워도 해야죠. 그래서 기술이나 안보 측면에 관련된 거 이것들이 아까 클린 네트워크 구상 T12 마스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정보 안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오라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슨 파이브 아이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골라 잡으면 된다. 근데 무조건 가야 되는 건 뭐냐? 기술 카르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무조건 가야 되고 중국의 보복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